자, 여기에 이제 수시 논술 설명회입니다. 자, 왜 수시 논술 준비가 필요한가? 자, 인문 논술 준비가 필요한 경우는요, 일단 수능 점수가 나오지 않죠. 6평을 찾는데 수능으로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요. 원하는 대학을. 그런 경우. 그리고 내신으로 교과나 학종을 못 가겠다 싶은 경우에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뒤집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합격자 중에서는 대부분 내신이 4등급, 5등급인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내신이 1등급인 학생들, 뭐 전부 다 학종을 가죠. 2등급인 학생들도 한 절반 정도는, 2등급 중에 절반 정도는 학종을 갑니다. 나머지 이제 2.5를 벗어나는 경우는 이제 학종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2등급, 2.5등급 넘어가면. 다음,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 실질 경쟁률이 급감하는데, 예를 들면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논술 경쟁률이 얼마쯤 될까요? 이름만으로 듣던 100대 1입니다. 100대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능 체제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은 20대 1 또는 30대 1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학종 경쟁률과 비슷하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는 건데, 이미 3월보다 6평이 성적이 떨어졌죠. 그죠? 그건 왜 그럴까요? 재수생들이 일부 들어왔습니다. 6모를 친 학생들이 50만 명. 그 중에 재수생이 9만 명. 이제 수능을 치면 재수생이 몇만 명 들어올까요? 19만 명이 시험 칩니다. 아직 10만 명이 시험 치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모를 치고 수능을 치면 10만 명의 재수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3은 무조건 성적 떨어집니다. 자, 이게 고3 성적들의 변화인데요. 3월 학평 점수와 수능 점수를 비교한 겁니다. 여기 평균 100분이 5점. 저 평균 100분이 5점이면 대학 레벨이 한 두 계단. 우리 뭐 서영고, 뭐 그다음에 서성한, 중경외시 이러면 그 단계 있죠. 그 단계가 2단계씩 변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하락하거나 유지가 되는데 상승하는 애들은 8.4%입니다. 하지만 3월 모의고사를 보면 학생들은 전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한 등급 내지 2등급씩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거꾸로 됩니다. 다 떨어집니다. 다 한 계단씩 떨어집니다. 자, 이제 9월 모평을 본 학생들 중에서는요, 이제 9월 모평과 수능을 이제 근접합니다. 거의. 유지하는 애들이 50%, 절반, 하락하는 애들이 31%, 상승이 17%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상승하는 애들보다 하락하는 애들이 절반, 2배나 많아요. 2배나. 그래서 9모를 치고 학생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수능까지 2달 남았으니 점수를 올리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올리는 애들은 17%고 떨어지는 애들은 2배나 더 많습니다. 대부분 다 유지합니다. 자, 고3 성적 하락의 이유는 그냥 N수생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하나 배운다고 쳐봐요. 수영을 배운다고 치면 수영을 1년 전에 배운 사람하고 지금 처음 배우는 사람하고 수영 대회 나간다고 치면 말이 안 되는 게임이죠.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1년 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럼 논술은 어떨까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근데 왜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나요? 9월 달에 시험 쳐요, 논술 시험을. 9월에 논술을 치는데 아직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죠. 무슨 운전면허 시험 준비합니까? 자, 그렇게 굉장히 황당한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거 보면 25학년도에 6월 응시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9만 명의 재수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작년이죠. 16만 명. 그럼 올해는 이거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26학년도에는 N수생이 예측되는 게 19만 명으로 예측됩니다. 자, 여기서 고3 재학생은 30만 명인데 25학년도 작년입니다. N수생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3%. 자, 6월 모평을 봤을 때는 훨씬 이게 고3 재학생이 30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이제 출생률 효과 때문에 그렇죠. 무슨 띠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N수생 검정고시생들이 의대 정원 효과 때문에 또 더 늘어났습니다. 자,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1등급의 비율이에요. 자, N수생 1등급의 비율이 국어가 7.5%예요.
근데 재학생은 2.9%죠. 일단 한 3배 정도 많아요. 다음에 수학도 8.1%가 1등급 비율이에요. 2.2%가 재학생이에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보통 착각 속에 빠지는 게 자기는 정시 대박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깜냥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할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영어도 절대평가를 보면 1등급이 9.6%인데 이 2배나 많잖아요. 재학생보다. 근데 숫자는 누가 더 많아요? 재수생보다 재학생이 2배나 많아요. 그럼 이건 비례식으로 따지면 얘네들 실력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년 먼저 시작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를 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보다 잘하는 애들이 재수를 해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2등급 비율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 2배 이상입니다. 2배 이상. 1등급과 2등급은 그냥 N수생이 다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표준 점수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국어나 수학에서 재학생보다 N수생이 훨씬 표준 점수가 10점씩 이상 많습니다. 자, 이제 결론은 고3 정시 파이썬은 어렵다가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설명회 듣고 집에 가서 댁에 계시는 아드님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정시하지 말고 논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고3 아들들은 뭐라고 하죠? 남자는 정시지. 자, 그리고 전부 재수학원에 와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수학원에 와 있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작년에 논술 했냐? 그러면 논술 한 애들이 없어요, 거의. 그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열어놔야 돼요. 입시가 있으면 입시의 길을 여러 가지 알고 열어놔야 됩니다. 고3 재학생이 수능에서 국어 수학에서 2등급 받을 확률이 5%예요.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받을 확률이 5%예요. 그런데요, 수학하고 국어를 2등급 다 받잖아요.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탐구 2등급. 올 2등급 찍으면 정시로 어떤 대학을 갈까요? 건동, 홍숙을 가요. 조금 운이 좋으면 경희대, 외대 이렇게 가요. 자, 그러니까 경희대나 외대를 가는 겁니다. 올 2등급을 받으면. 자, 이제 국어, 수학 2등급 받으면 중경, 외시, 정시 합격선에 간당 걸립니다. 그래서 고3 재학생이 중경, 외시 이상 대학을 갈 확률은 5%예요. 확률은 5%. 자, 26학년도 수능, 불수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육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육모에서 영어가 되게 쉬웠잖아요. 다들 영어 1등급이에요. 근데 영어 100점짜리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걔네들이 평상시에 몇 등급 받았을까요? 3등급 찍던 애들이 1등급 찍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게 가채점 결과 이제 육모가 쉽게 나오면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요. 애들이 착각들 해요. 나 영어 1등급이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를 마구잡이로 높여서 씁니다. 체제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뚜껑 딱 까면 영어 때문에 전부 다 박살 나 있습니다. 영어가 체제를 못 맞추게 할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영어 거품이 일어날 거다, 영어 때문에. 국어도 굉장히 쉬웠죠. 국어 100점짜리를 많이 봤어요. 보면 그냥 100점이에요, 100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쉽게 나올 것이다. 아니요, 이제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N수생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재학생이 증가한 상태, 숫자가 더 많았죠. 그리고 킬러 문항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난도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들쭉날쭉하다. 자, 모의고사 성적이 막 3, 4등급을 왔다 갔다 한다. 1등급, 2등급, 3등급을 왔다 갔다 한다. 혹은 국어와 수학, 탐구 이렇게 상대평가 과목에서 이미 한 과목이 4를 찍고 있다. 그러면 좋은 결과는 안 나옵니다, 정시에서.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들한테 논술 준비하라 그러면 대뜸 하는 말이 이럽니다. 수능 준비하기 바쁜데 논술 준비할 시간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수능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논술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걔는 수능을 준비해도 수능으로 대학을 못 갑니다. 그 생각을 못 해요. 자기가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고 생각해요. 정시로.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붙을 수 있나? 논술 준비하면 정말 붙을 수 있나? 이런 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할 것은 여기 있는 5가지 목차를 차례대로 설명할 겁니다. 자, 수능 준비하기 바쁜데, 자, 여기서 정시 성적이 조금 더 높다고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건 아니더라. 왜? 정시 지원과 수시 논술 지원을 비교를 해보면요. 실제 이제 합격의 결과입니다. 학생 A와 학생 B가 있습니다. 누가 성적이 좋나요?
일단 국어, 수학, 탐구를 보면 A가 훨씬 높죠? 한 등급씩 다 높아요. 근데 얘가 B 학생이 잘하는 건 뭐가 있나요? 영어하고 탐구 하나 잘하고 있죠. 근데 국어, 수학이 밀리죠. 입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A 학생은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이 덕성여대, 동덕여대, 경기대, 한국외대가 정시 지원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5등급 정도 되는 거죠. 약 3.5등급 정도 돼요. 논술 지원 가능한 학교는 홍익대, 삼합8, 건국대, 동국대, 세종대, 숭실대, 이화여대, 이합5입니다. 이화여대가 올해 이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국민대, 항공대를 갈 수 있습니다.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보다 논술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학생 B를 보세요.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이제 4등급, 5등급 나오는 순간 이제 강남대, 강원대, 고려대, 세종, 단국대, 천안, 수원대입니다. 자, 근데 이제 논술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달라집니다. 중앙대, 성균관대가 나와요. 서강대, 한양대. 자, 아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얘가 더 공부를 잘했는데 왜 얘가 논술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그렇죠. 얘는 지금 다 3, 4, 3, 4예요. 아니면 3, 2, 2, 3이죠. 전부. 그러면 이게 최악의 점수예요. 이게 최악의 점수라는 것은 정시 결과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수시 결과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한테 요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한 과목씩 다 올릴 수 있다고요. 3등급에서 2등급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2등급 애들은 바보입니까? 그죠? 3등급으로 누가 올라가면 2등급 애는 밀려야 돼요. 근데 2등급과 3등급은 퍼포먼스가 달라요. 똑같은 10시간을 수학 공부를 한다고 치더라도 2등급 애가 훨씬 더 잘하겠죠. 더 좋은 성과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에요. 정시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에요. 6월이에요, 지금. 그럼 수능 때까지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숫자를 바꿀 수 있다고? 그건 환상이라고 합니다, 환상. 근데 고3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게 답답할 노릇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부 다 3, 4등급이면 이거는 수시에서는 뒤집을 판이 없어요. 그냥 얘보다 못한 거예요. 4, 5등급보다 못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특정한 과목을 수능 체제 맞추는데 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3, 4등급 나오면 정시로도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수시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못하는 것을 올릴 생각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끌어올려라. 잘하는 것을 끌어올려서 1, 2를 만들면 그럼 대학 레벨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제 수업 듣는 수강생들한테, 현강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6평 때 다른 거 필요 없고 어떤 과목이든 영어가 됐든 탐구가 됐든 올리기 쉬운 걸로 1등급만 하나 찍어와라. 그럼 체제를 다 맞출 수 있다 그랬어요. 얘 1등급 찍어오니까 체제를 다 맞추잖아요. 상위권 대학 체제를 다 맞출 수 있죠. 이제부터 논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학생 A가 성적이 좋은데 정시 지원은 더 좋지만 논술은 이 상위권 대학은 학생 B가 오히려 배팅할 수 있고 얘가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요. 얘 둘 다 고3이라고 치면 얘가 이런 데를 붙었어요. 성대를 붙었어요. 얘는 논술로 좋은 데를 못 붙고 동덕여대 갔어요. 그럼 A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얘는 운빨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얘가 노력한 건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나보다 공부 못한 애가 운빨로 대학 갔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운빨이 아니에요. 논술은 운빨이 아니에요. 채점 해보면요. 실력 차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냥 요약형 문제를 딱 3문제를 주잖아요. 그냥 요약하라만 3문제 줘요. 그러면 1000명을 1등부터 1000등까지 줄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채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별력이 확실한 시험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에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수능 성적이 높을수록 대학 입시 결과가 결정된 건 정시뿐이에요. 학생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자기가 요 점수로 정시로 그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는 환상 속에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정시를 공부를 하려면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죽으라고 정시만 하든가 아니면 목표 대학이 너무 높다면 다른 전략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 체제를 맞추는 방법이 절대평가인 영어를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를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영탐탐으로 등급을 맞추는 겁니다. 국어와 수학은 의외로 올리기 힘듭니다. 자, 그럼 이제 논술
준비는 누가 필요하냐? 정시 성적하고 내신 성적이 언밸런스한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정시 성적과 내신 성적이 다 뛰어나면 아예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국영수 탐이 등급이 너무 낮은 경우, 그럼 모의고사 성적이 정시 지원 가능성인가를 따져보고, 내신 성적이 너무 낮을 경우 내신 성적이 교과 종합에 지원 가능한가, 이런 범위를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본 다음에 이제 정시 지원 가능성을 보는데요. 국수탐은 등급 추정치입니다. 그 정시 누적 100분위 추정치를 가지고 활용하면요. 서울대는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탐구가 1, 2등급 나오면 서울대 갑니다. 그러니까 111 나오면 가는 겁니다. 영어는 당연히 1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요 상대평가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성대를 가려면요. 이게 1, 2, 1, 2, 1,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2, 2, 2는 아니에요. 이게 2면 이건 1이어야 돼요. 이게 교차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이 국어가 1이면 수학이 2, 탐구가 1, 2 이런 식으로 나와야 저 연대와 고대를 갑니다. 서강대, 한양대는 이거 국어가 2등급이면 수학이 1, 2등급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1이나 아니면 1 끝자리, 언덕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평균 2등급 돼 있죠. 중앙대, 경희대, 외대 요 등급이 그냥 둘둘둘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건동 홍숙은 2.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2, 3, 2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다음 국민대, 국숭세단은 평균 3등급이니까 3, 3, 3, 3이에요. 누적 100분인데 이제 퍼센티지가 나올 겁니다. 7월 1일 되면 성적표, 육모 성적표 받으면 누적 100분이 나옵니다. 이거 누적 100분위를 보면 어떤 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그냥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외대 정도 가려면 4.5% 안에 들어야 되고요. 그 동국대도 5%, 그리고 여기에 쭉 가서 세종대가 9%고요. 인하대, 아주대도 11% 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수시 지원 가능성인데요. 14개 대학의 교과 합격선, 그리고 15개 대학의 종합 합격선입니다. 내신 성적은 지금 다 나왔죠. 이게 지금 다 나왔다 그러면 이런 말 합니다. 아직 고3 성적이 포함이 안 됐어요. 고3 성적은 필요가 없어요. 전혀 반영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벌써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하면 4번이에요. 고3은 1번이에요. 시험에 1번. 그럼 요 한 번을 잘 친다고 앞에 있는 4번이 물타기가 될까요? 우리 주식 물타기 매번 실패하잖아요. 점수 물타기도 매번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예 내신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보통 3월 달에 담임쌤들을 만나면 담임쌤들은 이런 말 합니다. 야, 네 내신이 자, 3.3인데 이거 이번에 열심히 해서 2.8이나 2.9로 바꾸면 앞자리가 달라지면 너 대학 지원하는 레벨이 달라져.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진실일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왜요? 곱하기 4를 해야 되잖아. 곱하기 4. 그럼 이 점수 차이 나는 게 몇 점 차이 나냐면 0.5점 차이 나죠? 그럼 0.5점 차이 나면요. 0.5점 곱하기 5 하면 2.5예요. 여기서 2.5를 빼야 돼요. 2.5를 빼면 어떻게 돼요? 0.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0.8?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숫자잖아요. 1을 찍는다고 치고 고3 때 1을 찍는다고 치고요. 1을 찍고 계속 3.3, 3.3, 3.3, 3.3 그 다음에 1을 찍어요. 3등급인 애가 갑자기 전교 1등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물 타면요. 이제 2.8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속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보 같아요. 이게 부모님들 주식 물타기를 해봤기 때문에 알 텐데 안 되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등급대요. 전부 1등급이잖아요. 자, 동국대를 가려도 1.6이고요. 성신여대도 2.3이에요. 이게 교과입니다. 자, 2.3은 무슨 의미일까요? 반에서 몇 등? 반에서 2등이라는 소리예요. 자, 한 반에 지금 몇 명 있죠? 25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4%가요.
1등급이에요. 1.9까지 나오는 거예요. 4%면. 그러면 한 명이야. 1등이에요. 그러면 우리 11% 안에 들어야 2등급이잖아요. 그럼 이거 몇 명이에요? 2등과 3등이에요. 2등이요. 2.3이 나와요. 3등이 2.8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신 등급 딱 듣는 순간 너 반에서 몇 등인지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반에서 2등이 가는 거예요, 성신여대를. 교과로. 인서울 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 그 강남권 학교에서는 2.7 찍으면 성신여대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학종을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학종이죠. 학종에 등급 컷이 있는데 연세대 보면 1.5등급에 1.2부터 2.5로 이렇게 넓게 포진해 있어요. 학종의 특징이 그렇죠. 교과는 딱 칼같이 잘리는데 성균관대가 2.6이죠.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2.2니까 성균관대는 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원서를 내면 육학종이 모조리 떨어집니다. 그게 일반고기 때문에 그래요. 이 2.6은 꼴찌에 있는 2.6은 전부 외고 자사고의 몫이에요. 일반고는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자, 여기는 이제 종합전형 수시 지원 가능성입니다. 자, 요거 이제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3학년 때 성적 필요 없다고 했죠? 안 올라간다고. 3학년 때 성적은 전부 뭐 A, B, C 매기는 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자, 이거 이제 2학년 때까지 받은 등급으로 여기 지원 가능한지 여부만 따져보면 됩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초 합 평균입니다. 이게 최초 합격자들의 평균인데 서울대가 1.68이고 연세대가 2.59입니다. 그리고 홍익대가 3.14입니다. 숙명여대가 3.21입니다. 자, 일단 자소서는 폐지됐고 학생부 기록량 줄었으니까 생기부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생기부들을 보내옵니다. 학부형들이. 먼저 보내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여다봐요. 그리고 와서 자세히 읽으셨냐 그래요. 그리고 어떤 단어에 꽂혀서 막 거기로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말 합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하나도 필요 없다고. 그냥 점수라고요. 왜 그러냐면 2등급 학생은 2등급만큼의 생기부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3등급 학생은 3등급의 생기부 역량을 갖추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3등급인 학생이 1등급 애들의 생기부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단어 잘 써주는 그 단어에 꽂혀서 어머니들은 그걸 고집하세요. 그러면서 얘는 심리학과 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이미 등급으로 결정나고 같은 등급일 때 생기부 내용으로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학종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학종 쓰는 순간 그냥 재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육론술 쓰는 순간 재수할 확률도 생겨요. 왜요? 골고루 잘 섞어서 써야 됩니다. 자, 육학종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내신 성적이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러대요. 상향으로. 재수학원에 보면요. 육학종 쓴 애들이 전부 앉아있어요. 다 상향 지원합니다. 고3 때 그냥 배팅합니다. 특히 누가요? 외고 애들이. 주제 파악이 안 되나 봐요. 4등급인데 주제 파악이 안 돼서 너무 세게 질러대요. 자, 그 다음에 일반고 내신 기준 3.5등급을 넘어가면 인서울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예 되지 않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생기부 기록 줄면서 이제 학종이 완전 교과화되는 범위예요. 내신 성적의 범주화를 잘 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과 그 경쟁력으로 극복하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자, 이제 15개 대학의 모집 인원인데요. 이거 보시면 그냥 느낌이 쎄하게 오실 겁니다. 자, 인서울 15개 대학 정시로 합격하는 게 얼만큼 어려운지.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서울대부터 저기 지금 잘려서 그런데 총 인원이 15개 대학 숙대까지입니다. 5만 명이죠. 인서울 정원이 5만 명인데요. 그러면 수능 전형으로 2만 명입니다. 2만 805명이죠. 학생들이 50만 명이 지금 육모를 봤어요. 그리고 10만 명이 더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그럼 대략 이제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중에 5만 명이 인서울 하는 겁니다. 5만 명이 인서울. 몇 퍼센트예요? 10%에서 뭐 한 8% 사이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10%면 그냥 2등급 받아야 돼. 2등급. 무조건 2등급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능에서 이 정도 들어가려면 수능에서 2등급 안에 들어가요. 올 2등급 안으로. 자,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하고 교과 전형 합치면 2만 한 2천, 2만 3천 명 됩니다. 2만 3천 명. 그럼 이제 논술 전형이 있는데요. 논술 전형은 4,475명입니다. 수능으로 2등급 안에 드는 학생들이 2만 명이. 그리고 교과와 학종으로 가는 애들이 한 2만 3천 정도 됩니다. 그럼 교과와 학종으로 숙대까지 가려면 당연히 몇 등급? 2등급 안에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등급 바깥으로 나갔다. 정시도 2등급 바깥이고 논술도 내신도 2등급 바깥이다.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논술밖에 없는 거예요. 4,400명 정도의 논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어떨까요? 경쟁률이 박 터지는 겁니다.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상담해 보면 논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하지 마라고 그래요. 왜요? 자기네들이 책임도 못 지면서 다 하지 마라 그래요. 이유는요. 이 어렵다고. 왜? 경쟁률이 높으니까.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되는 애들은 뭔데요? 왜 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포기시킬까요? 왜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겠다는데 포기시킬까요? 자기 애가 아니라서 그렇잖아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어머님 같으면 자기 애를 포기시키겠어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겠다는데 어려우니까 안 돼. 이러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학교에는 논술로 붙은 애가 없어. 붙은 애는 뭔데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논술로 붙은 애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걔가 우리 학원에 와서 이야기했어요. 붙었어요, 걔가. 그래서 교무실에 가서 얘가 논술로 붙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학교에서 논술로 붙은 애가 있어? 그래서 얼굴 좀 보자 그러고 그리고 조용히 부른대요. 자기 자리로 선생님이. 너 그 학원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자제분들은 논술학원 와 있어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입시를 잘 모르세요. 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입시를 잘 모르세요. 그게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논술 문제를 열어서 직접 풀어보지 않은 이상 어떤 대학이 어떻게 출제되고 어느 수준인지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입시 지도를 허당으로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한양대 에리카 경영학과에 수리 논술이 있었어요. 근데 수학 5등급인 학생이 지원한 거예요. 첫 수업에 들어왔는데 그냥 탁 문 열고 앉았어. 그나마 늦게 왔어. 와서 딱 문제 보더니 수학이 나와요? 수학이 나와. 몰랐니? 그러니까 학교 쌤이 지원하라고 했는데 너 수학 몇 등급인데? 5등급. 학교 담임쌤이 이게 수리 논술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 게 알 리가 없잖아요. 그 학교마다 수리 논술이 나오는지 어느 논술이 나오는지 어느 논술과 수리 논술이 나오는지 열어보지 않은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5등급 대인 애를 그냥 한양대 에리카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걔는 논술 원서 한 장을 수시 원서 한 장을 날린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자,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은 2만 명. 그리고 총 수능이 50만 명. 이제 60만 명이 될 테니까. 그래서 누적 100분의 8%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정시 성적이 오르겠지. 그냥 9월 점수부터 떨어질 겁니다. 6평보다 9모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수능 되면 더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전부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성 가지고 현실성에 기반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정말 붙을 수 있냐? 합격 사례인데요. 특정 과목에 약점이 있는 경우와 내신 성적에 약점이 있는 경우를 나열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잘한 경우, 전 과목 다 잘한 경우는 뺐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한테 유리한 정보만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내신 5등급인데 성균관대와 서강대 지식 갔어요. 일반고입니다. 외고 내신 6등급인데 연세대 응용 통계 갔는데 수능 성적이 전부 3등급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연세대를요. 연세대를 지원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연세대는 수능 체제가 없어요. 그리고 논술 100%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말 듣고 집에 자제분들한테 연세대 가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요? 수학 수리 논술이 나와요.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영어 수학의 체제를 그려놓은 셈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육모 기준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아니면 그냥 연대 지원할 생각하지 마세요. 4등급이다? 지원하지 마세요.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 숨 넘어간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숨 넘어가요. 그리고요, 영어 육모 기준으로는 1등급, 2등급 나와야 돼요. 자, 얘는 응용통계학과 갔는데 사실 이런 애도 있었어요. 영어 3등급 나온 애가 있었어요. 연세대 갔어요. 무슨 과 갔을까요? 영어 영문학과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붙었냐 그랬더니 선생님 천천히 읽으면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또 있어요. 자, 이제 내신 5등급에 수학이 6등급이야. 이 수학 6등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수포자라고 부릅니다. 자, 냉정하게 수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홍익대 갔습니다. 저기 수학 8등급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수포자입니다. 우리 수학 어떻게 하면 8등급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이름만 쓰면 9등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쭉 일렬로 기둥을 세우면요. 그게 8등급이에요. 오락가락 왔다 갔다 했는데 몇 개 맞추면 7등급이에요.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풀면 6등급이에요. 1번부터 10번까지 풀면 5등급이고 1번부터 15번까지 풀면 4등급입니다. 그래서 4등급 이하는 수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 4등급이면 1번부터 15번까지 맞춘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4점짜리 문제를 맞추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죽으라고 주당 20시간씩 투자합니다. 수학에. 학원을 주 3일 나가요. 수학에. 그리고 주당 20시간을 쏟아부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수학 4등급이 끝까지 수학 4등급이 됩니다. 여기도 수학 4등급인데 동국대 경영 갔죠. 저기 4.5고 수학 5등급인데 광운대. 얘는 여기 지역이에요. 논술 장학생이 됐죠. 논술 장학생이 되면 논술 1등을 하면 4년 장학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대에서 학교 1등을 하면 2년 장학생. 그리고 과 탑을 하면 1년 장학생이 됩니다. 우리는 제가 논술을 가르쳐서 장학생이 되면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장학금은 반띵한다. 근데 갖고 오는 놈이 한 놈도 없었어. 여기서 내신 3.5등급에 수학 4등급인데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갔죠. 여기 보세요. 영어 1등급, 탐구 이렇게 해서 체제를 맞추는 거예요. 자, 3 후반의 내신인데 한양대 행정학과를 갔습니다. 자, 여기 외고 내신 5등급에 수학 6등급인데 서강대 경영을 갔죠. 저 친구는 학교에서 탄압했어요. 탄압. 무슨 탄압을 했냐면 이제 논술 학원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논술 학원에 와야 되는데 기숙 학교니까 나와야 되잖아.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못 나가게. 그리고 논술로 붙은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학종하라고. 내신 5등급인데 학종 어떻게 해요? 상상이 돼요? 저 5등급이면 어딜 가요? 어딜 가냐면 외대를 가죠. 용인으로. 경희대를 가죠. 저기 영통으로. 그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엄마가 당차세요. 엄마가 학교 가서 단판을 지어요. 어디 보낼 수 있냐고. 어디 간다니까 그런 학교는 내년에 보낼게요. 내년에 보내면 돼요. 우리 애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학종 안 써줘도 좋아요. 이렇게. 생기부 괜찮아요. 왜? 5등급이 끝났잖아요. 뭘 생기부에 연연해요. 그래서 계속 논술학원에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서강대 경영을 갔는데 얘가 고집이 엄청 셌어요. 수학을 구모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학 4등급인데 수학 2등급을 찍겠다고 오롯이 수학에서 퍼붓는 거예요. 내가 엄청 말렸어요. 6등급 찍잖아요. 그죠? 저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요즘 이제 다이어트 약 중에 좋은 약들 있잖아요. 위고비. 저 위고비 했거든요. 그리고 끊었거든요. 대고비가 오더라고요. 요요 현상이 오는 거예요. 요요 현상이. 저 요요 현상이 온 거예요. 저거 지금. 수학에 엄청 때려붙다가 그리고 10월 달 되니까 이제 깝깝해지니까 잠시 한 보름 손 놨겠죠.
요요 현상 오릅니다. 자, 여기 보면 내신 5등급이에요. 외고. 수학 4등급인데 중앙대 공공 갔죠. 자, 여기 수학 7등급에 내신 5.8인데 건국대 행정을 갔습니다. 이걸 보면요. 제가 수학을 되게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과외를 했어요. 무슨 과목 했을까요? 수학 과외 했어요. 수학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수학을 왜 이렇게 저주하느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과는 수학으로 어떻게 역량이 없어요.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빨리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역량, 에너지를. 자, 국제고 5.5등급이고 수학 6등급인데 한양대 행정 갔죠. 여기 보세요. 6.8이요. 아, 외고 6.8이면요. 사실상 7등급이잖아요. 우리 7등급 눈에 잘 없어요. 그죠? 9등급은 눈 씻고 찾아도 없죠. 국어 8, 수학 6이에요. 한국인이에요. 국어 8이에요. 어떻게 하면 국어 8이 나올까요? 기둥 세우면 되는 거예요. 기둥 세우. 기둥을 세운 거예요. 국어를 포기한 거예요. 수학은요. 이것도 포기한 거예요. 찍은 거예요. 그런데 탐구 두 과목, 탐구하고 영어로 차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수학 4등급이고 내신 4등급인데 홍익대 경영을 갔죠. 저기 국어 4등급인데 외대 영미문화, 수학 4등급인데 성대와 서강대를 갔죠. 자, 여기 쫙 보면 111이잖아요. 이게 뭐가 안 돼요?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얘도 대고비가 온 거예요, 수학에. 수학 열심히, 주당. 우리가 인간이 하루 종일 공부를 한다고 치더라도 있잖아요. 하루에 8시간 앉아있기 힘들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학교 수업 다 빼고 혼자 공부를 한다고 치고 뭐 6시부터 공부를 해도 하루에 5시간, 6시간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걸 주 6일 치면 30시간 정도 공부를 해요. 주말까지 합쳐도 맥스 40시간이에요. 40시간 중에 절반인 20시간을 수학에 꼬로박고 있어요. 근데 진작 포기했으면 그 과목 가지고 그 20시간 가지고 국어나 탐구를 올리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정시 결과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수학 붙잡고 수학에 계속 시간 투자해서 4등급 계속 찍을 바에는 그 어차피 4등급 찍을 거 20시간에서 10시간 빼라고. 그래서 4등급 찍고 그리고 10시간 빼서 그 10시간 가지고 국어나 탐구를 해서 올릴 수 있는 등급을 올리는 게 100분위를 올리는 게 등급을 올리는 게 정시 결과도 더 좋을 수 있고 그리고 논술에서도 수시에서도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자, 여기 이제 내신 5.5등급이잖아요. 고려대 국제학부를 갔죠. 자, 고려대는 뭐가 중요했어요? 4합8. 4과목 다 반영합니다. 4과목 다 반영해서 4합8을 찍는데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 탐구, 영어 11 찍어서 만들어냈죠. 이번에 고대 간 애들이 대부분 다 3311이에요. 고대 붙은 애들이. 여기는 외대 갔는데 국어 수학이 4, 5등급이 망가진 상태죠. 영어 탐구를 잘해서 간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 이제 수학 내신 등급인데 세종대 호텔 경영, 그리고 4.5에 수학 5등급에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자, 이렇게 연세대 미래 간호학과인데 수학 5등급인데 간호학과를 갔어요. 왜요? 수리 논술 안 보니까. 자, 가서 공부는 잘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학 6등급인데 홍익대 갔죠. 국어 4등급인데 중앙대 경영을 갔어요. 중앙대 경영 붙은 애들 중에 국어 5등급인 애들 되게 많아요. 자, 이 친구는 수학이 8등급인데 지방권을 가는 거죠, 정시로. 근데 논술로 성균관대를 갔어요. 얘는 재수생이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뭘 했냐면 자기가 못 간다는 거 알아요. 목표는 성균관대인데 못 간다는 거 아니까 아예 수학을 접어요. 그리고 국어, 영어, 탐구로 체제를 맞춰요. 근데 얘가 이제 재밌었던 거는 여름방학 이후로 제 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7월달 이후로 제가 이제 출강을 할 거 아니에요. 제 학원에도, 대치동에 제 학원에도 갔다가 대치 러셀도 갔다가 이렇게 분당도 갔다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가면 하루에 막 일주일에 한 3번, 4번 보이는 거예요. 이 학원에서 보이고 저 학원에서 보이고 우리 학원에서 보이고 토요일날 보이고 일요일에 보이고 너 뭐냐 그랬더니 첨삭 받으러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첨삭을 열심히 받아서 된 케이스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1대1로 붙였거든요. 1대1로 붙여서 1대1 P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첨삭해주고 하는 거.
역전을 위해서 논술을 시작했대요. 3월부터 바뀌는 논술하고 해서 주 1회 수업을 들었답니다. 논술의 꽃은 첨삭이라고 생각한다. 자, 학원 첨삭 강사들이 1대1로 첨삭을 진행하면서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했다. 첨삭은 합격 논술 답안을 만드는데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어떤 학생이 논술 받고 싶으냐, 논술 받아야 되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큰 친구들이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논술 준비가 필요한 학생입니다. 필요한 학생은 정시 지원이 어려워도 논술 지원은 가능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전체적인 수능 등급이 낮아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기 대부분 다 서울에서 뽑죠. 논술 전형은 서울 전형입니다. 그 말은 합격자도 다 서울에서 나옵니다. 지방에서 합격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유는요. 논술 학원이 지방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좋은 학원에 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불리합니까? 지방 학생들이. 보면 대치동에 이렇게 쭉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제가 그게 나와서 이렇게 밥 먹으러 나와서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카트를 밀고 쭉 끌고 가는 고3들이 보입니다. 그 지방 학생들이. 제 학원에도 저 거제도에서 오는 애도 있어요. 거제에서 오고 창원에서 옵니다. 걔네들이 엄청 불리하죠. 근데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잡니다. 자고 그리고 쭈르륵 주말에 수업을 다 듣고 쭉 내려갑니다. 지방이 불리해요. 굉장히 불리한데 서울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평등을 위해서 없애야 됩니다. 논술 전형은 없어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서울이 유리해요. 근데 없애야 되는데 누가 안 없애죠? 대학은 안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뽑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서 약술형 강남대, 국민대. 올해 국민대가 논술이 신설됐습니다. 약술형으로. 자, 이 약술형은 진짜 약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가천대, 마지노선으로 보내야 되겠다. 국민대, 오케이, 보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돼요. 국어와 수학 중에 한 과목이라도 이상하면 이건 떨어집니다. 보통 누가 되느냐면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이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어떤 과목이 5등급이다? 붙기 힘들어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국어가 9문제 나옵니다. 다 맞춰야 됩니다. 근데 5등급은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왜? 수능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수능 문제와 매우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학교 내신처럼 나오기 때문에. 학교 내신의 서술형처럼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수학은 6문제입니다. 그 중에 3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12문제를 맞추면 가천대 붙습니다. 그런데 수학 4등급이면 그 3문제 겨우 맞춥니다. 자, 여기에 덕성여대, 동덕여대 이렇게 해서 이제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조금씩 이제 인원수를 늘린 거죠. 성균관대가 올해 재밌어졌습니다. 성균관대는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리형은 수리 논술만 치는 거예요. 수학만. 이거는 국어랑 사탐을 치는 겁니다. 이때 자유전공은 언어형으로 15명, 수리형으로 15명을 뽑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통합 전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전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회과학, 경영, 글로벌 리더 이거는 이제 인문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수리형으로 5명씩 과에서 뽑습니다. 수학으로 뽑는다는 거죠. 반대로 자연과학에서 또 전기전자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글로벌 융합학과는 자연계열입니다. 공학계열도 자연계열이죠. 건설, 항공, 환경 이런 자연계열에서 언어 논술로 5명을 뽑는 겁니다. 단 언어형으로 지원할 때 수능 최저 기준에 수학을 의무 반영해야 됩니다. 국수형 탐이 있어요. 탐구 1, 탐구 2. 자, 성균관대만 이렇게 특이하게 5개 과목 중에서 3합 5 그리고 3합 6인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언어 논술을 친다 그랬을 때요. 학생들이 사탐을 선택할 테니까 사탐에 하나가 2등급 또 이거 하나가 2등급 이게 2등급 나오고 이게 5등급 나와도 이렇게 해서 최저가 충족되는 거예요. 성균관대만 그래요. 그리고 올해만 그래요. 내년부터는 없어져요. 그래서 사탐을 잘한다. 영어 하나 해서 이렇게 해서 성균관대를 도전해 볼 기회는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수리형으로, 이렇게 언어형으로 보더라도, 언어형으로 시험을 치더라도 뭐 공학계열 간다, 소프트웨어 학과를 간다 그러면 수학을 포함해서 3합 5, 3합 6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수학이 4등급 나왔다. 영어 1등급이다. 탐구 하나가 1등급이다.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상 언어형으로 공학계열이나 소프트웨어 학과를 가려고 하면 수학을 4등급 이상, 4등급보다 잘해야 된다고요. 3, 4등급 나와야 가능한 일이라고요. 논술을 언어형으로 보더라도. 자, 한양대가 수능 체제가 생겼습니다. 한양대는 수능 체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대 1 막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경쟁률이 인문학과에서. 인문에서 200대 1 올라가면 어떤 뜻이냐면 그냥 논술 경시대회 수준입니다. 천하제일 논술대회입니다. 200대 1이니까요. 그런데 수능 체제가 생겼죠. 생기면 경쟁률은 예측컨대 60대 1로 쪼그라들 겁니다. 그리고 체제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은 20대 1에서 20대 1 정도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인터칼리지 학부는 인문논술로 15명, 자연논술로 35명을 뽑는데 요거는 인터칼리지 학부는 자유전공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인문논술에서도요.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을 봅니다. 이렇게. 상경계열은 수리논술이 있습니다. 서울여대가 수능 최저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올해는 26학년도에 여학생들은 인서울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일단 이화여대가 논술이 100%예요. 자, 그럼 내신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2합 5로 바뀌었어요. 다만 국어를 카운트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과탐이 됐든 사탐이 됐든. 자, 그럼 이제 국어가 뭐 잘하지 못해서 3등급입니다. 수학이 5등급입니다. 여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영어 하나가 2등급입니다. 탐구가 4등급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체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화여대를 간다면 땡큐죠? 자, 숙명여대 논술 수능이 2합 5입니다. 자, 그리고 동덕여대 뉴스 나서 애들이 장인 안 갔죠? 덕성여대, 성신여대 2합 7입니다. 2합 7이면요 못 맞출 수가 없어요. 못 맞추면 이상한 애예요. 영어 3등급, 사탐 하나 4등급, 나머지 5등급, 6등급 나와도 맞추는 거예요. 이건 되잖아요. 이건 절대평가니까 3등급 만들 거 아니에요. 사탐 아무리 못해도 4등급은 나올 거 아니에요. 두 과목만 공부해서 동덕, 덕성, 성신을 간다면 땡큐 아닌가요? 논술이 100%예요. 자, 그리고 서울여대. 서울여대는 답답했나 봐요. 2합 7이었거든요. 근데 체제 없앴어요. 논술로 뽑을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논술 전형에서 서강대 논술 100%죠. 국민대 논술 100%, 성신여대 논술 100%가 됐죠. 자, 그래서 논술 100%는 내신 7, 8, 9등급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수능 체제를 뚫어야 됩니다. 자, 이제 논술 100%인 대학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총 20개입니다. 그런데 이름 들어본 대학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교과가 있고 비교과 있는데 출결 봉사하는데 이게 한양대가 돼 있죠. 한양대는 종합평가해서 출결과 봉사를 보는데 이걸 성실도 평가하는 것이지 저걸 정량적으로 점수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국대, 중앙대 두 개 대학만 뭘 반영하냐면 출결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출결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무단결석 이틀 해도 만점입니다. 그래서 무단결석 3일부터 이제 감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숙명여대가 교과 10% 반영하지만 한 5등급까지는 논술로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논술 100%인 대학은 내신 점수 반영하지 않고요. 오로지 논술 점수로만 합니다. 수능 체제만 통과하면 돼요. 자, 여기서 한양대가 실질적으로 논술 100%예요. 실질적으로.
국민대가 신설되면서 논술 100%입니다. 성신여대가 90%에서 100%, 서강대가 80에서 100%, 삼육대가 70에서 100% 이렇게 대학들이 논술 100%로 많이 갔습니다. 자, 이제 교과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교과 반영인데요. 숙명여대가 1등급이 100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1등급인데 숙명여대를 논술로 갑니까? 이거 미친 짓이죠. 2등급이 갑니까? 안 가요. 실질적으로 3등급, 4등급, 5등급 전형. 요 전형이에요, 요 전형. 그래서 보통 4등급이 받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몇 등급인지 점수 까지는 정도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점수가 여기 탁 떨어지는 구간 있죠? 점수가 탁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3등급인 애들이 97이고, 이 96인데 96과 85는 못 붙겠죠. 7등급 못 붙는 거예요. 6등급은 간당간당 어쩌다 붙는 거예요. 대부분 5등급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래서 4등급, 5등급들은 대부분 다 붙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데 고려대가 4.8이라고 했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화여대도 아까 설명했죠. 서울여대가 최저가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좀 이야기할게요. 이제 국어와 수학, 영어, 탐구가 있어요. 이제 제 진솔하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든 학생이든 그냥 자기가 가능할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수학이 5등급이에요. 이거 정시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국어가 4등급이에요. 이제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그럼 영어를 3등급? 이거는 어찌어찌 할 것 같잖아요. 아무리 영어를 못한다고 해도. 기초가 없어도 영어 단어 좀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4탐은 한글이에요.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만 반영돼요. 2과목 다 시험 치더라도 한 과목 잘한 것만 반영합니다. 그럼 공부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이거는 2등급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요렇게 해서 가는 대학들이 이하보인 대학입니다. 건국대 논술 100%예요. 경희대는 4탐 2개를 평균을 내야 되니 다른 과목으로 체제를 맞추면 됩니다. 이화여대는 국어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동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름을 들어본 인서울대학교가 이하보예요. 자, 여기서 운이 좋아서 탐구 하나를 1 찍고 3 찍어도 이러면 외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략을 세운 애가 있었어요. 3월에 상담을 왔어요. 애 엄마랑 같이 상담을 왔는데 걔는 오히려 수학을 잘했어요. 국어가 안 됐어요. 국어가 막 6등급 찍는 거예요. 수학을 오히려 잘하고 탐구도 못했어요. 국어를 못하면 탐구를 못해요. 이렇게 연결돼요. 근데 영어는 영어하고 탐구, 수학하고 영어 가지고 2 찍어서 얘가 외대를 갑니다. 가는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4탐을 보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국어는 풀어도 모르겠다. 그래서 국어 네가 한국인이지만 쓸 일 없다고 생각해라. 국어 공부 앞으로 하지 마라. 4탐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수학하고 영어만 해라. 그래서 2등급 2개만 찍어와라. 그리고 논술 공부해라. 그래서 외대를 갔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줄 수 있었던 거는 그 여학생이 누구였냐면 제 친구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포기해라고. 포기가 네가 살 길이라고. 그러니까 친구 딸 정도 되면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지금 또 연락이 옵니다. 10년 동안 연락 없던 친구가요. 카톡이 왔어요. 기호야 잘 있니? 이렇게. 느낌이 딱 오죠. 6평을 쳤으니까. 그냥 전화하죠. 그냥 보내 이 자식아. 그냥 고민하지 말고 보내. 해결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수능을 미영시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수능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연세대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대학들 보면 수능이 전부 올 5등급 나온다. 대학 보낼 수 있어요. 진짜로 보냅니다. 좀 국어가 8등급 나오면 못 보냅니다. 자, 국어 8등급 보내기 힘들어요. 다른 걸로 체제 맞춰야 되고
국어가 막 포기해서 8등급이 아니라 아예 공부를 해도 7등급, 8등급 나오면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국어 7등급은 이런 느낌이에요. 맞춤법이 틀려요. 맞춤법이 틀리면 이거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맞춤법 틀린 애가 왔어요. 국어 몇 등급이니까 7등급이래요. 얘 불가능합니다 했어요. 아버지가 다시 들어오셔서 어떻게든 보내달래요. 삼수생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엉겨붙을 수 있었던 이유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엉겨붙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선생님이, 어떤 원장님이, 저랑 인연이 깊은 원장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인데 하나 좀 제발 받아달라고. 본인도 알아요. 안 되는 거 아는데 우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 보낼 테니까 받아달라고. 일단 와보라고. 와서 딱 패를 까니까 7등급이고. 글 써보라니까 맞춤법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강남이 회사니까 걔를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면서 계속 열성적으로. 그래서 가톨릭대를 보냈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가톨릭대 논술이 매우 쉽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우 쉽다. 가톨릭 대학은 논술이 매우 쉽다. 발가락을 써도 붙을 수도 있다. 못 붙으면 그게 이상한 거다. 9월 달에 준비해도 붙을 수 있다. 그렇게 쉽다. 7등급도 붙일 수 있다. 논술이 가장 쉬운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가천대가 더 어려울 수 있고요. 오히려 국민대나 강남대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약술형이기 때문에. 이건 논술형이기 때문에 그 사탐에 나오는 내용만 나와요. 그래서 딱 나오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책 한 권, 제 책 교재 2권, 논술의 정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거기 32문제 나오는데 그 32문제만 외우면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에서 시험 일정. 9월 3일 모평을 봅니다. 그리고 9월 8일부터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럼 가채점 한 결과 가지고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요. 원서 접수가 끝나면 3주 뒤에 원서 접수하자마자 3주 뒤에 연세대 논술을 칩니다. 자, 근데 이제 되게 용감해요, 애들이. 원서 쓰고부터 공부해요. 무슨 운전면허 같아요, 느낌이 다.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어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성신여대 9월 28일입니다. 가톨릭대. 여기 점 찍어놓은 서강대, 을지대, 그리고 상명대는요, 약술형이에요. 단국대 인문하고 자연은 10월 18일에 봅니다. 수능 전에. 단국대 의예과는 수능 이후에 봅니다. 홍익대가 앞에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여주는 이유는 수능 전에 있는 대학은 어떤 특징이냐. 인간의 심리가 하도 이상해서 보통 매를 먼저 맞기 싫어합니다. 집을 유예합니다. 모든 걸. 그래서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다 보냅니다. 이유는요. 수능에 지장 받을까 봐. 그렇게 말하는 애들한테 성적을 물어보면 정시로 대학을 못 갈 애들이에요. 그런데 수능에 지장을 받는데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는 무조건 지원합니다. 무조건 지원합니다. 붙이려면 여기 지원합니다. 자, 보여줬죠? 여기 지원합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붙습니다. 자, 이런 데를 보내야 돼요. 일단 대학에 붙여야 돼요. 일단 올해는 대학에 보냅니다. 재수하면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얼마 정도 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비 5천. 기숙학원에 보내면 그 순간 1억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원비 5천 나가는 겁니다. 올해 그냥 예. 네, 하세요. 가톨릭대를 만약에 9월 28일을 봐서 그럼 이게 합격은 언제 나오나요? 수능 치고 나서. 예. 만약에 가톨릭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수능을 보고. 아,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 수능을 보세요. 봐도 좋은 결과는 안 나올 텐데 하여튼 보세요. 보고 난 다음에 수능에서 대박이 날 거라고 가톨릭대에 납치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 납치되는 경우의 수는요. 외계인에게 납치될 확률보다 더 낮아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대를 그냥 원서 쓰세요. 쓰고 붙는 게 중요해요. 붙는 게. 홍익대 원서 쓰세요. 홍익대는 3학 8인데요. 국수형 3개 과목, 국수 영탐에서 3개 과목 3학 8을 맞춰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3학 8을 만들면 이런 생각들 해요. 6평, 9평에 3학 8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시로 홍대를 간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럴 일 없어요. 납치도 안 당해요. 절대 납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써도 못 붙어요. 그러니까 쓰세요. 걱정하지 말고. 제발 이 앞에 있는 학교 쓰세요. 붙이려면. 자, 그리고 제발 원서 쓰고부터 공부하지 마세요. 그 전에 공부하세요. 그 전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능 직후에 치는 대학들이 있어요. 수능 치자마자 곧바로 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13일 목요일에 수능을 쳐요. 그러면 여기 토요일날 시험 치는 학교는 금요일날 강의가 하루짜리가 있어요. 한 번 딱 강의하는 금요일 강의. 금요일 강의에 아침 수업 있죠. 오전 9시에 강의를 깔면 애들이 못 들어와요. 술에 취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저는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술 깨고 들어오라고.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때 하루 준비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 학교들이에요. 붙을까요? 근데 하루만 준비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리 하는 줄 아세요? 나 6논술 준비했는데 떨어졌어. 이렇게. 그건 준비가 아니에요. 그냥 응시한 거지.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희대가 이렇게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이렇게 나눠서 칩니다.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나눠서 시험을 칩니다. 하루에 한 개만 치기를 권유합니다. 하루에 2개 치면 너무 힘듭니다. 시험을 하루에 2개, 오전, 오후 본다는 것은 엄청난 체력적 소모가 있습니다. 하루에 1개씩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고려대, 경희대 사회계열, 성균관대, 서강대가 엮여져 있는데 동국대까지 치면 시간표가 엄청 엮여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요 대학들은 수능 직후에 하루 이틀 준비해서 대학을 시험 치러 가야 되니 그 전인 7월, 8월, 9월, 10월까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기출문제를 다 풀어놔야 돼요. 그 대학의 기출문제 풀어놓고 수능 치고 하루 이틀 준비하는 건 예상문제로 준비하면 됩니다. 예상문제는 그때 공개할 거니까 그 전에 공개하지 않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수능 치고 일주일 뒤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대학이에요. 22일과 23일. 이거는 지금 준비하지 않습니다. 수능 치고 일주일 동안만 준비합니다. 그 전에 뭘 해놔야 되냐면 기초 과정을 전부 다 익혀놓은 상태에서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 외대 기출문제를 일주일만 준비하면 붙을 수 있습니다. 외대는 그렇게 쉬워요, 논술이. 수능 체제만 맞추면 외대는 논술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되는 대학, 외대, 중앙대 됩니다. 외대, 중앙대는 일주일 만에 되는 대학들이에요. 뭐 덕성여대, 동덕여대 일주일 준비하면 됩니다, 이거. 이거는 기출문제잖아요. 기출문제 준비하는 거는 수능 치고 일주일만 하면 되고, 자, 이제 수능 치고 2주 동안 시간이 있는 대학이 있어요. 뭐 인하대, 아주대, 국민대, 한신대가 있죠. 이런 대학은 지금 준비 안 해도 돼요, 논술을. 논술을 수능 끝나고 시작해도 돼요. 첫 일주일 동안 기초를 합니다.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인하대 기출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인하대와 아주대 중에서는 인하대가 붙기가 쉽습니다. 경쟁률이 낮아요. 그 대신 논술 문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국민대는 올해 신설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 논술은 확대 경향이 확대되고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고 또는 폐지되고 논술 반영 비율이 100% 전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가 통과 안 하면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못 붙습니다. 일단 최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이런 말들 합니다. 선생님, 6평과 9모 때 수능 최저 통과하면 그때부터 논술 준비할게요. 무슨 뜻이죠? 자, 논술은 뭘로 뽑아요? 논술로 뽑죠. 그러면 수능 최저는 뭐에 해당해요? 자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격. 자격만 얻고 실전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논술 공부도 같이 하고 수능 최저도 같이 해야 됩니다. 논술은 그렇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논술 합격을 노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00대 1이니까. 근데 실제 뚜껑을 까면 수능 최저를 맞추면 20대 1, 30대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먼저 준비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논술을 작년에 했어요. 올해 한다면 어떨까요?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질문이 이런 게 올라와요. 메가스터디 막 게시판에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선생님, 제가 작년에 논술을 7월 달부터 했어요. 그런데 이제 논술 떨어졌어요.
이제 올해는 논술 준비가 좀 돼 있으니까 한 9월 달이나 그때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너는 논술 떨어진 게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거 같니? 운이 없어서 떨어진 거 같니? 당연히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 실력이 없는, 그것이 없는 실력에 논술 공부를 그것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차라리 그러면 수능 작년에 했으니 올해 수능 7월 달부터 하는 건 어때?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작년에 논술을 한 애들이 올해 논술을 3월 달부터 체계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럼 고3은 어떨까요? 지금 시작한다? 어떨 것 같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나로서도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시작한다? 붙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구모 치고 시작한다? 거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요. 수능 치고 시작한다? 그 왜 시험 치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풍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1번. 다음 두 번째 누구? 국영수 수능 강사들. 입시하는 사람. 종시에 붙잡아 놔야 되니까. 수시로 가면 국영수에서 빠질 테니까.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책임질 수 있냐? 그게 포인트예요. 저도 책임 못 집니다. 7월 달에 들어오면. 조금 당겨서 하세요. 조금 당겨서. 지금 이 영상을 고등학교 2학년들이 본다면 제발 1월 달부터 시작하세요. 고2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고2 때는 뭐 해야 될까요? 수능 공부해야죠. 수능 체제를 맞춰야죠. 논술에서 내신이 필요 없어요. 내신 때문에 논술 떨어졌단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수능 최저 그리고 논술입니다. 자, 그럼 고3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작하겠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비상사태잖아요. 비상사태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비상하게 움직여야 돼요. 죽일 거 다 죽여야 돼요. 그럼 불필요한 과목, 이거 성공할 수 없다 싶은 과목은 접어요. 할 수 있는 과목만 합니다. 사탐 하나, 논술 하나, 영어 하나. 그리고 매일 논술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합니다. 논술 한 달 만에 돼요. 어떻게 하면? 매일 하면. 그래서 딱 30번 강의를 들으라고 합니다. 1월 달부터 수업을 들으면요. 10월 달까지 수업을 나가면 대략 한 34번 정도 정규 수업이 진행됩니다. 4시간짜리 수업이. 그걸 차례대로만 따라오면 논술 시험장에 갔을 때 잘 씁니다. 지금 1월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지금 6월이잖아요. 지금 잘 씁니다. 그런데 6월 달에 들어오는 애들은 달라요. 왜요? 원고지 사용법부터 몰라요. 벌써 갭이 5개월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럼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애들이 똑같은 수업을 들어와서 5개월 전에 시작한 애들과 똑같이 수업을 듣는다? 왕따 당하는 느낌입니다.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기는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애들이 뭐 좀 듣다가 그냥 기어 나갑니다. 이 수업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런 경우 해결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월 평가원 치고 원서 쓴 다음에 논술을 준비하겠다. 그럼 매일 4시간씩 논술하면 돼요. 30번. 그리고 7월 달에 논술 시작하겠다. 일주일에 2번씩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30번을 맞추면 돼요. 절대 공부량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해야 될 절대량이 있습니다. 그만큼 쏟아붓고 난 다음에 합격을 하든지 불합격을 하든지 하는 거지, 논술 공부 조금 하고 합격하려고 하는 것은 그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심보죠. 그래서 논술은 로또가 아니다.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뭐 이렇게 경쟁률 나와 있죠. 논술 경쟁률이 교과 경쟁률의 6배예요. 종합 경쟁률의 3배예요. 그렇지만 체제 맞추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건국대가 63대 1이지만 체제를 맞추면 20대 1이에요. 그렇게 해서 논술 경쟁률은 아까 봤듯이 내신 1등급, 2등급이 아닌 학생들, 수능 1등급, 2등급이지 않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3, 4, 5, 6등급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경쟁률이 높을 뿐인 겁니다. 경쟁률이 높을 뿐이에요. 자, 성균관대 논술 100대 1인 거죠. 100대 1이니까 노또인 거죠. 그지?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학교장 추천이 10대 1입니다. 근데 이거 들어가려면 내신이 1등급이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논술 100%니까 그냥 6등급, 7등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것 뿐이에요. 거품인 거죠. 그러면 수능 체제 맞추면 3분의 1만 남고 30%만 남고
그리고 그 30% 안에서도 논술을 앞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훨씬 나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수능 이전과 수능 이후입니다. 경쟁률 차이가 이렇게 나요. 수능 이전에 연세대 50대 1입니다. 그 시립 때는 수능 이전에 자연계만 있어요. 30대 1입니다. 그런데 수능 이후에 치는 데는 60대 1, 이렇게 90대 1 이렇게 올라가죠. 수능 전에 있는 대학들을 노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이 있는데요. 최초 경쟁률은 뭐 40대 1이 요 경영학과입니다. 40대 1이 25대 1이 되고요. 경희대 100대 1이 47대 1이 됩니다. 동국대 53대 1이 23대 1이 되고 서강대가 100대 1이 34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 수능의 특정한 과목을 최저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라. 접을 건 빨리 접어라. 올해 대학 갈 거면 자, 내년에 가도 된다 그러면 상관없다. 정시 공부해라. 자, 논술 합격률입니다. 서울 지역 학생들의 학생 수는요, 전체 인구의 17%예요. 17%. 그럼 인구 비례로 따지면 논술 합격률이 17%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서울 지역 학생들의 논술 합격률은 46%예요. 3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합리한 전형이 맞습니다. 서울 전형이 맞습니다. 사실상 이게 교육 평등을 생각한다면 없어져야 될 전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일 좋은 전형은 뭐죠? 내신 전형이 맞아요. 내신 전형으로 대학 가는 게 맞아요. 그거 평등하잖아요. 전국의 1등급은 지방의 1등급이든 서울의 1등급이든 1등급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가 반대를 할까요? 서울이 반대합니다. 대치동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형을 하든 다 반대가 있습니다. 그거 불구하고 우리는 대학을 보내야 됩니다. 애들을. 자, 인문 논술 합격률을 보면 재학생 합격률보다 N수생 합격률이 높아요. 근데 자연계는 바뀌었어요. 재학생 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수리 논술 때문에. 자, 여기서 자연계 수리 논술은 기본적으로 수학 실력이 중요한데 인문 논술은요, 수능 최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인문계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몇 %일까요? 20%예요. 수시 전체에서. 자연계는요, 30%예요. 자연계가 수능 최저를 더 잘 맞춥니다. 자, 근데 인문 논술은 답안지 작성 훈련을 해야 돼요. 막 600자 쓰는 건 기본이고 1000자씩 써야 되고요. 어떤 대학은 1200자씩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체계적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요. 자연계는 수학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 쓰는 법을 익히면 됩니다. 문과는 수능 체제를 잘 맞추고 그리고 원고지 사용법을 원고지를 잘 사용해서 1000자를 서내려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자, 그래서 논술 합격은 로또일까? 아닙니다. 자, 수능 성적이 높으면 합격한다. 일주일만 공부해도 합격한다. 다 이제 아닌 거 알죠? 수능 성적이 낮아도 합격할 수 있고요. 일주일만 공부해서는 붙을 수 없습니다. 왜? 운전면허 시험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수능과 이게 논술을 착각하는데요. 논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논술은 한쪽에 뚝 떨어진 전형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수능과 동급이에요. 어차피 대학 가는 것은 수능을 잘해서 대학을 가든 논술을 잘해서 대학을 가든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수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사실상 수능 공부 안 해도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수능을 미용시해도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논술 전형으로. 그래서 대학이 요구하는 정답만 제대로 쓰면 됩니다. 논술은 분명히 정답이 있습니다. 이게 연세대 문제입니다. 그래프 문제가 나오죠. 이 어머니들이 착각하는 게 어머니 아버님들이 착각하고 학교 선생님들 고 40대 선생님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네들이 대학 갈 때 친 논술은 글짓기였거든요. 뭐 인간의 평등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그건 바칼로레아 논술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프랑스식 논술이 아니라 독일식 논술을 하고 있어요. 통합 교과형 논술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문제 푸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 외대 사회계인데 통계 그래프 문제 풀어요. 애들 이거 못 맞춥니다. 정답률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건국대 경제 경영계열은 자료 해석 문제, 아까 봤던 이런 자료 해석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대학마다 대비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사탐 과목이 통합사회까지 합쳐서 전부 10개 과목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학생들은 한두 과목만 선택하기 때문에 보통 두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을 몰라서 그래서 논술 공부가 독하기 어려워요. 사탐이 여러 군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만 했다, 지리만 했다, 그러면 윤리에서 나오고 경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못 푸는 겁니다. 특히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가 국어 소설 문제랑 윤리 문제가 나와요. 그럼 2번 문제가 경제 문제가 나왔어요. 3번 문제가 사회문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애들이 경제를 대부분 안 하죠. 2번 문제 보는 순간 기가 질려요. 되게 쉬운 건데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르치는 게 논술 과정이에요. 논술은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에 언어 논술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이게 국어랑 사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도표 그래프는 국어 사탐의 통계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수학 문제가 나와요. 여기는 아예 수리만 나오고, 영어 제시문이 있는데 영어로 된 제시문 나온다고 해서 쫄 필요 없는 게 그냥 번역하지는 않고 독해만 해서 푸는 거고요. 영작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어요. 자, 이제 약술령에서 수학을 미포함하는 게 기술교육대고요. 수학만 나오는 데가 한국공학대고, 수학을 포함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약술령입니다. 결국은 수학을 잘해야 약술령도 칠 수 있습니다. 문과일지라도. 자, 이제부터는 이제 차별화 포인트죠. 박기호 논술을 들으면 합격한다 하는데 반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광고예요. 그냥. 자, 제시문 유형별 독해 방법론이 있는데요. 비문학 독해하는 방법, 문학 독해하는 방법, 통계 자료 독해하는 방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독해를 하면 쉬워집니다. 학생들은 문학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다고 하지만 논술 문제 나오는 것은 19종 교과서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지문이 많이 나와요. 모르는 지문 문학이 나왔을 때, 모르는 소설, 시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비문학 전략은 학생들한테 주장이 뭐고 근거가 뭐니 찾아라 그러면 대충 주장을 알 것 같은데 확실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주장을 찾는 방법, 근거를 정리하는 방법이 비문학 전략이에요. 통계 자료 해석은 학생들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 해석은 16가지 공식만 외우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 나옵니다. 자, 이제 논제 유형별로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요약해라, 설명해라, 주장해라, 대안 제시해라, 비판해라, 비교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 방법론은. 그래서 이걸 다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적용해서 그냥 풀면 됩니다. 논술은 문학적 창작이 아니라 논리적 글쓰기예요. 그래서 100일장이 아닙니다. 어머니들 착각하는데 우리 애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거하고 논술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애는 논술 학원을 다녔어요. 언제요? 초등, 중등 꾸준히 중학교 때까지. 그때까지는 글짓기였어요. 대입 논술은요, 고3 때 배우는 게 대입 논술이에요. 아예 이게 사탐 교과 과정과 국어 교과 과정이 나오니까 교과 과정과 결합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릴 때 배워본들 소용없는 거예요. 고3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주는 그 점수표인데요. 학생들이 와서 시험을 치고 나면 이렇게 계속 점수표를 나눠줍니다. 자, 논술 준비 왜 박규를 선택해야 되느냐. 자, 제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20년 이상 지금 대치동에 있습니다. 대치동에 제 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했다는 것은 그 분야의 마스터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첨삭 담임제. 첨삭 선생님들이 너무 늙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거의 저랑 비슷하거나요. 연령대가 또는 저보다 선배들이거나 첨삭 선생님들이 대부분 나이가 어려도 30대입니다. 그 말은 대학생을 쓰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대치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에요. 거기서 수업을 받은 삼수생 학생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자기가 대학을 가겠다고 삼수생인데 논술을 하겠다고 앉아 있었는데 첨삭쌤이 누가 들어왔냐? 자기 동기가 들어왔대요. 자기 동기가 대학을 갔으니 논술로 갔으니 거기서 이제 조교로 뽑았겠죠. 걔를 첨삭진으로 투입한 거예요. 그거는 비양심적인 거예요.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대학생들이 뭐 논술을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거. 자, 대학생들 논술 과외 받고 있는다 그러면 당장 때려치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자,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 입시 진단평가가 8월 2일 날 진단평가를 봅니다. 그 진단평가를 보면 논술 쓰지 말아야 대학을 알려줘요. 여기 원서 쓰면 너 망해. 그리고 뭘 보완해야 돼. 이런 걸 알려줍니다.
적중률, 예상 문제를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제 예상 문제가 적중합니다. 유튜브에서 시험 치기 전에, 홍익대 시험 치기 전에 이틀 전에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뭐뭐뭐 올해 나올 거야 그랬어요.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가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가 있습니다. 박기호 논술 치시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5번이에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논술 정보를 올려주고, 이게 유튜브를 하게 된 게 코로나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지방에 있는 학부모들이 계속 연락이 왔어요. 내려와 달라.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정보를 이렇게 물어봐요. 전화상으로. 그래서 찍기 시작한 겁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찍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지방 출신이라서 지방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가 압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리고 수강생 학부모들이 대체 지금 수업을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수업을 어떻게 나가고 진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찍기 시작한 겁니다. 입시 정보를 찍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런 정보들이 영상에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자, 강의력이 뛰어나니까 살아남았겠죠, 그죠? 첨삭진들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첨삭진만큼은 제가 코로나 때도 지켜낸 분들입니다. 이 코로나 때 경영이 안 돼서 학생 수가 코로나 전에 되게 많았겠죠. 근데 코로나 불면서 이제 학생 수가 얼마 안 될 때 첨삭진들은 쉽게 길러지지 않으니까 그분들 붙잡고 있었습니다. 월급 주면서. 그분들이 지금 실력 발휘를 해주는 겁니다. 논술 예상 문제 만들어냅니다. 이거 논술 예상 문제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출 문제는 다 풀고 들어옵니다. 기출 문제 말고 플러스 알파를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상 문제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게 적중하는 거예요. 자, 입시 정보력 당연히 대치동에서 제 선두에 있습니다. 그 정보를 드립니다. 자, 체계적인 커리큘럼, 뭐 논술 진단 평가, 수시 논술 컨설팅 이런 걸 진행하고요. 자, 이제 요거는 뭐 고3일 경우 로드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5월 달까지는 이제 글쓰기 기출을 하고 6월부터는 대학별 유형 파악을 합니다. 9월에는 대학이 정해지니까 수시 원서를 쓰고부터 대학이 정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대학별 맞춤 수업을 하면 됩니다. 자, 교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논술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논술의 정답, 그리고 자료 해석, 문학 특강. 그래서 4권의 교재를 끝내면 이제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4권을 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놓으면 논술 문제 뭐든 풀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6평 치고 7월 달에 딱 들어옵니다. 대학별 문제 풀고 있을 때 실전반에 들어옵니다. 당연히 못 풉니다.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차례대로. 우리는 앞에서 6개월 전에 시작한 애들을 따라와야지 그들을 앞질러서 갈 수 있다는 건 망상이에요. 못 풉니다. 문제. 자, 이렇게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논술학원 갔는데 교재를 프린터물로 줘요. 무슨 뜻일까요? 그것도 기출문제 기출문제 하나 줍니다. 어떤 대학 기출문제. 그러면 빈약하다는 뜻이에요.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왜요? 20년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책이 나오려면 엄청난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책을 쓰려면. 자, 원고지는 빨간 펜이다. 굿, 배드만 있는 첨삭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첨삭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학생이 쓴 글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최고 베스트 답안부터 해서 쭉 정리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착각하는 게 강사가 직접 첨삭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강사가 직접 첨삭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직접 첨삭하는 게 좋은 건데, 그러면 제가 직접 첨삭하려면 한 반에 몇 명 있어야 될까요? 4명입니다. 해보면 4명입니다. 4명 가르치기도 숨바빠요. 이렇게. 계속 글 쓰고 오고 첨삭해주고 보내고 계속 그 과정을 봐.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건 무조건 4명만 한 반입니다. 제가 첨삭할 경우. 그런데 학생 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이건 학원이잖아요. 학원은 뭐예요? 상업성이 있는 거잖아요. 4명 가르쳐서는 학원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 수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많이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문 첨삭진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착각들 하죠. 저 선생님이 첨삭해줘.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한 반에 10명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10명 이하가 되면 채산성이 별로 없어요. 이게.
학원 사업이 아니고 그거는 거의 사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돈 벌려고 나왔지 그냥 봉사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서로 그렇잖아요. 입장이. 그럼 어머니들은 우리 애를 붙일 수 있는 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붙일 수 있는 곳에 가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정보가 많아야 되고 자료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한 명이 그 선생님이 10명을 첨삭하고 한 번만 맡아요? 두 번을 맡아요? 세 번을 맡아요? 첨삭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다시 첨삭하고 교재 만들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글쓰기 피드백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연결해 주세요. 자, 혼자 준비한다? 이거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다 그러면 현장 강의 오세요. 그냥 오는 게 나아요. 현장에 오는 게 배울 게 많고 얼굴을 대면해야 줄 게 많습니다. 자, 그럼 지방에 있다. 올라오세요. 올라올 수 없다면 줌이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학생들한테 자꾸 압박하지 마세요. 성과 압박하지 말고 그냥 일단 넌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지지만 해주세요. 그리고 기회만 열어주세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너 이번에 대학 못 가면 죽어 이러지 마세요. 재수는 없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는 재수가 없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재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올해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올해 가면 차 사줄게 이러면 끝납니다. 애들 열심히 합니다. 동기부여 해주시고요. 논술, 수시 논술은 기회 전형입니다. 그리고 정시와 다르게 그냥 수능 최저 맞추고 기본기만 잘 다지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다는 것은 30번 수업 들으면 됩니다. 오늘 하든 내일 하든 상관없어요. 30번 채우면 따라갑니다. 이제 시험 치러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고맙습니다.